주제가 뭔 거 같아? 배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여기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뭐냐면 문학이라는 거는 뭐구나.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어떤 구체적 대상,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구나. 그치? 그게 되게 해괴망측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것도 작가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누구랑 얘기해요 도대체? 얘들아 정신줄을 놓지 말고. 응?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 얘 다 풀어봤던 거야 이거 지금. 모른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나 어디 갔어?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다음에 석평용기 살게요. 자, 사과를 먹여보세요. 제목을 볼게요. 사과를 먹으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과를 먹고 있는 거지? 그치? 사과를 먹으면서 뭐 했다는 거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시인은 있잖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생각 볼 때는. 굉장한 문학적 통찰과 그 다음에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상상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작품 못 쓰지. 우리는 사과 먹으면서 어때? 달다, 시다, 물렀다. 그치? 이거밖에 없냐? 더 달라. 이런 것도 못하는데 이 시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써주세요. 사과를 먹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사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 없지. 우리가 이런 거를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치?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거기다 대문짝만 이렇게 써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써주세요. 사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흔한 일상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뭘 찾아내? 깨달은 거야. 그치? 실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형성했는지는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되게 웃겨. 우리 표현이 되게 웃겨.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 사소한 이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뭐야? 우주를 먹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사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게요. 사과를 먹는데요. 자, 행위가 나왔죠. 행위. 사과를 먹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뭐야? 특정 통사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보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운율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운율이야.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죠.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하기 때문에. 사과를 먹는데요. 사과 나무의 일부를 먹는데요.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고요.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고요.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고요. 사과의 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고요. 그죠? 거기까지 네모죠. 네모랜다. 표시해볼게요. 여기.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장맛비를 먹는다. 눈송이를 먹는다. 왜 묶었을까? 자, 사과를 먹는 거야. 그치? 얘가 사고가 확장이 돼. 일상의 경험에서. 이거는 사과나무의 일부잖아? 나는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것과 같아. 알겠죠?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강한 모티브, 강한 이유, 강한 경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씩 떠올리는 거야. 자, 일단 햇살은 언제예요? 꽃이에요? 언제입니까? 꽃은 언제 펴요? 봄이에요. 중요해요. 봄.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할 수 있지. 푸르게 만들던 장맛비는 언제예요? 장맛비, 그치?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소슬바람은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눈송이는 언젠가요? 겨울이에요. 그럼 이 사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과에 꽃이 피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떨어지기까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자연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사과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사과가 열리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별거 아니야. 이 시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사과 먹으면서 사과 보면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사과도 원래는 꽃이었겠지? 맞지? 비바람을 다 맞았겠지? 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또 묶어볼게요. 그 위에는 모두 있을 거야. 사과 위를 지나다니다 모두 있었을 거야. 요 세 개 묶으세요. 요 세 개 묶어보세요.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 사과나무의 잎새. 자, 벌레, 새소리, 잎새도 뭐 크게 말하면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자연물에 속해 있어요, 얘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사과를 둘러싼 자연물. 그래서 아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얘 세 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지? 사과가 열리까지 함께했던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사과는 봄엔 이랬을 거고 여름에 이랬을 거고 겨울에 있을 거고 이 위에도 벌레도 지나갔을 거고 그지? 새소리도 막 들었겠지? 잎새도 그 주변에 있었던 거겠지? 하면서 여기까지 자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상이 바뀌어요. 이제부터 동그랗게 바뀌었죠. 타원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부터 잘 볼게요. 상하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 동그라미 쳐볼게요. 근데 여전히 계속 뭘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 먹는다. 사과 먹는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연구한 식물 한자의 지식을 먹는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집, 그 과수원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데. 됐나요? 여기까지 세 개를 묶어볼게요. 세 개를 묶어봤더니 이건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의 노력, 사과를 키우기까지의 어떤 인간의 노력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먹는다. 자, 거기서 또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없어. 씨가 별거 없어. 여기부터 또 묶어봐.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자, 이 사과 하나가 맺히기까지 그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가지를 먹고, 그리고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고, 사과를 지탱해온 뿌리를 먹고, 그 사과의 씨앗을 먹고. 맞아요? 사과나무의 자양분을 흙을 먹는다. 됐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얘는 사과나무를 만든 요소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가지, 세월, 나이테, 뿌리, 씨앗 이렇게 가더니 흙으로 내려갔어요. 흙으로 내려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해.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한 우주를 먹는다. 여기서 이제 확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묶을 거냐면은 자, 이 흙이 이제 결국은 매개가 되는 거예요. 흙이 매개가 되는 거예요. 매개가 돼서 얘하고 얘를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사과나무를 이루는 요소고, 별거 없지.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 흙이라는 건 어떻게 연결돼?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게 뭐야? 중력까지 가는 거야. 확장. 그리고 그 중력을 먹는다? 중력? 그러면 이 사과나무 자체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우주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내가 사과를 하나 먹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 사고의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 뭘 먹는 것 같다라고 우주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굉장히 뭐 엉뚱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의 전개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과를 먹는 행위를 우주론적까지 확대를 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사과를 먹는 걸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우주를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시상이 넓어지고 구체화되는 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정층적 시상점. 이 부분이 포인트죠. 계단을 차곡차곡 오르듯이 사과를 먹는 것이 우주를 먹는 것이라는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서 흙을 먹는 것, 중력을 먹는 것, 우주를 먹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점층적인 시상전개가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진짜 이제 여기 되게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잘 나가다가 오타 아니고요. 갑자기 안으로 들어쓴 거 보이세요? 이게 안쪽으로 여기 들어왔죠. 여기, 여기 별표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들여쓰기로 해서 인식의 비약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독특한 시예요, 독특한 시. 자,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 거야. 그 근본은 어디서 온 거야? 흙에서 시작된 거니까. 흙에서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점점 자라잖아요. 씨앗이었는데 그게 흙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되고 사과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시작된 사과야. 흙에서 땅 속에서 시작돼서 흙의 자양분을 먹고 어떻게 자랐어? 쭉 하늘 향해 올라갔지. 잘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걸 지금 수직적으로 지금 상승을 한 거야. 수직적 상승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생장한 걸 뭐라 그래? 멀리 도망쳐 보려다 라고 표현해요. 멀리 도망쳐 보려다. 밑줄 쳐야 돼요. 멀리 도망쳐 보려다. 상승하는 거잖아. 이건 무슨 뜻이야? 높게 열려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상상한 거예요. 대신 다시 씨앗 조그만 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 뿌리 자양분들을 먹고서 이만큼 자라서 높은 곳에 열렸잖아, 사과가. 맞아요? 수직적으로 상승을 쭉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먹고 우주를 먹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변이 되든 우리 인체의 몸에 있다가 우리가 뭐 흙으로 돌아가든 결국은 다 모든 자연물은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흙에서 출발해서 다시 도망쳐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야? 생명은 어떻게 된다? 생명은 순환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생명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들여쓴 부분 보시고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생명 순환론적인 인식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거 했던 거 1번 중요한 표현 선택 중이고 생명 순환론적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상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얘들아, 사과가 도망친대. 맞아? 사과가 도망칠 수가 있어? 도망치는 의지가 있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의인하다, 의인하. 뭐를? 사과를 의인하다.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실적 대상을 의인화해서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의지를 가진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자, 이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밑에 보시면 보세요.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나와 사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만은 사과를 먹는데요. 그러면서 별표 사과가 나를 먹는데요. 여기까지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사과에 숨겨진 어떤 우주적 의미를 확인을 했지. 어차피 흙에서 출발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순환의 원리. 결국 내가 사과를 먹는 것은 우주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와 사과를 일체화시키는 거죠. 나와 사과를 일체화시키며 결국은 생명이 순환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생명이 순환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생명이 순환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다. 네, 주겠죠.
주체가 원래 누구야? 내가 먹는 거잖아. 근데 사과가 나를 먹는다고 바꿔놨죠. 그 대상인 객체와 주체를 바꿔놨으니까 주객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 써있길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자, 그럼 이제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야. 하고 싶은 말이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별표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있잖아. 생명이라는 건 결국 순환해. 흙에서 왔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모든 생명은 순환되게 돼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과를 하는 거지. 사과를 먹는 행위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순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있죠?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생명순환의 원리를 형성한 별표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친숙한 사물에 대한 개인의 개성적 인식 중요하죠. 개성적 인식.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자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 점층적으로. 점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의미를 확대했어. 어디가 그랬어요? 흙을 먹는다. 그치? 뭐야? 중력을 먹는다. 지구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확대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유사한 통사구조. 중요하죠? 어떻게? 아주 뭐 계속 부인할 수 없게 사과 먹는다. 이거 계속 반복.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두운과 가군이 있습니다. 두운과 가군. 당연히 여기서 오는 거죠. 얘가 두운이고요. 머릿말에 계속 앞부분에 머리 두통 앞부분에다 계속 똑같은 말을 놓고요. 얘가 가군이야. 뒷부분에다가 계속 똑같은 말을 놓고 있어. 그래서 두운과 가군이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어? 되게 많았는데? 여기 되게 많아 지금. 아까 뭐 있었어 또? 들여쓰기 있었죠. 들여쓰기를 통해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의인화도 있었죠. 그죠? 또 뭐 있었어요? 아는 거 빨리 말해봐. 주객전도. 진짜 어때? 빨리 써 빨리 써. 그 다음에 열거와 강조. 역설도 배웠어요. 혹시 역설? 역설? 왜 역설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게 왜 역설이야? 내가 사과를 먹고 사과가 나를 먹을 수가 있어? 두 개의 상황이 상충되지. 그지? 그래서 역설도 있어야. 너무 넣네. 여기 표현상 특징 진짜 많아요. 나오기가 내기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들여쓰기에서 여기서 보면 시적 긴장감. 갑자기 열을 확 바꿈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보조시키죠. 아이고, 긴장감. 높이나 다른 말로 낯설게 하기도 돼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 이제 사평형에서 가볼게요. 사평형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범위 들어가죠? 사평형에서도 중요하시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사평형에서는 이미 배웠나요, 혹시? 동문에도 들어가니, 사평형에서? 야, 니네 아직도 범위 안 말해줬니, 선생님이? 큰일 났네. 빨리 말씀해줘야 되는데. 여쭤봐. 어떻게 나갈 건지도 말씀 없으셨어? 동우야? 아, 민규야. 너네 선생님이랑 같다고 그랬지? 같은 반이었네. 둘이 같은 반이 아니, 얘네 다른 반이야? 민규네 반은 어디까지 나왔어? 저희 진도를 너무 빨리 나와. 지도 너무 빨리 나와? 어디?
민규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좀 남겨줘, 쉬는 시간에. 너네 반보다 얘네 반이 빨리 나가나 봐. 자, 너무 중요한 시예요. 얘는 사평역에서 다 중요해. 이 특징 알아야 되네요. 여러분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있는 거 알아요? 그것도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건 안 배웠어요? 그건 안 들어가나 보다. 사평역에서 박재보라는 시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파트에서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작가가 이제 문학을 생산하죠. 창작을 해서 생산을 하면 그걸 누가 수용해요? 독자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독자들 가운데서 임철우라는 이제 소설가가 그걸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재생산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시가 소설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배웠어도 그 부분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평역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어떤 부분이 모티브가 돼서 인용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라고 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얘들아, 대답을 해야지. 잠이 안 와. 얘네 큰일 났네. 2시 딱 잠 오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자, 사평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유연이 알겠어? 응. 잘 따라하고 있지? 사평역에서 그랬더니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상황에 따른 반응 찾을 거예요. 상황에 따른 반응. 자, 시어라는 거는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정말 엄선한 거잖아. 몇 자 안 되잖아. 그치, 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엄선한 거라서 여러분 시어의 의미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요? 수식어 서술어 뭐라고 했어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막차예요. 아, 첫 차 아니고 왜 막차일까요? 막차라는 것은 특정 시공간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차. 그죠?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막차를 타본 적이 없을 거야. 그지? 타본 적 있어? 언제? 아, 여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선생님 대학교 때 과외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대학생 치고 되게 부자였어. 뭐 처음에 선생님 됐을 때 학교 선생님 월급보다도 내가 받았던 과외비가 더 많았을 정도였어. 진짜로 되게 과외 머신이었어, 별명이. 그래서 선생님 부자니까 대학생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녔지.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선생님 집이 명일동이었는데 거기서 신촌까지는 진짜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택시를 타진 않는데 보통 지하철을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다른 애들은 신촌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일부러 서대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동문으로 들어갔어.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피곤하면 대부분 애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막차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첫 차를 기다리지. 아예 밤새 놀고, 그치? 근데 선생님은 그럴 수는 없는 애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막차라는 건 일단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타진 않습니다. 일단 부자들은 막차 같은 아예 대중교통을 잘 타지 않지만 그 다음에 늦게까지 노동을 한 사람들이 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막차라고 설정을 한 이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고 사라질 거고요. 뭔가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정도까지는 연상이 되시겠죠. 오지 않고 있어. 근데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라고 돼 있어요.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까지만 볼게요. 일단 상황을 보세요.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합실이라는 곳이 있네요. 대합실이라는 곳이 있고 대합실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창밖에 뭐가 오고 있어요? 눈이만 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겠죠. 됐어요? 근데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톱밥 난로가 있대요. 최첨단 난방시설이 아니라 톱밥을 너희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건데 옛날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땔감을 넣어서 난로를 알아요? 그랬대요. 선생님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랬었던 시절이. 왜 웃어? 뭔 소리야? 우리는 그거였어. 니네 그거 알아? 여기 이렇게 가스불로 칙 하면은 빨갛게 되는 거 여기? 벽에 있는 난로? 뒤에 있는 애들만 머리 타주고 같은 거? 몰라? 가스로 된 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가스레인지처럼 불이 딱 붙어지면서 여기가 빨개져. 선생님 2세대. 2세대는 아니고. 니네는 안 늙냐? 어이없네. 자, 아무튼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아까 말했지만 이 막차라는 것은 뭐냐면 늦게까지 노동을 하거나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 어디까지 가야 돼? 고달픈 삶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인대요. 그리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 자, 시리대. 시린 유리창, 얘는 차가운 이미지.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는 막 이제 막 성의가 껴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깥에, 이 바깥은 어떤 곳이야? 바깥. 추운 공간이 추위가 있어. 근데 안에는, 이 안은 없겠지? 안에 누가 있지? 얘가 있지. 그럼 얘는 고마운 애야, 안 좋은 애야? 고마운 애야.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 바깥은 너무 춥지만 여기 있는 힘겨운 삶들을 지켜주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되게 고마운 애들이고 위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흐름이 이해되세요?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밖은 추운데. 됐니? 자, 그런데 그래서 보고 있는 거야.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자, 거기 두 개 표현해보세요. 귀엽게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금음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역시 마지막 달이니까 뭐야? 막차 같은 이미지야. 마지막 달. 소멸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몇은 졸고 그랬으니까 이때 존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단함. 어떻게 할 수 있어? 연결해야지.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고단하지. 지친 삶이지. 얘들아, 만약에 앞에 있는 걸 귀엽게 졸고 하려면 뒤에 있는 사람을 감기에 쿨럭이고 있으면 안 되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정적인 현실이야.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시들어있는, 지쳐있는 이미지. 됐나요? 그럼 시적화자의 상황 보세요. 시적화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 대합실에 있죠. 대합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같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자, 상황은 대합실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뭘 봐야 돼? 반응을 봐야 돼. 반응을 보면 뭐가 나와? 주제가 나와. 맞지?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보세요.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게 어려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자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작가는 화자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뭐야?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줬잖아. 그지? 그럼 톱밥은 뭐였어? 아까 난로였어. 난로는 뭐였어? 플러스였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거기다 던져줬다는 얘기는 나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위로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연민 아니에요? 그죠? 짠하게 느끼는 거죠?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자는 얘기야.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자기도 할 말이 되게 많아. 청색 손바닥. 자, 왜 청색이 손바닥이라고 했을까? 불빛 속에 왜 적셔둘까? 손이 너무너무 얼어버린 거야. 추위에 얼어버린 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따뜻한 불에 녹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할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네모 칠 거예요, 지금부터.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거기부터 세 줄 묶으세요.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 이제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건데 여기 세 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임철우의 아까 이 세 부분 여기 세 줄 이게 임철우의 서평론이라는 소설에 인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고사나 여러분 내신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때론 술에 취한 듯 밑줄, 술에 취한 듯 사는 거래. 그리고 자, 가로쳐 볼게요.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거기 가로 닫아보세요.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뭐 해야 된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대. 자,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다들 할 말은 가득해. 다들 사연이 있고 다들 힘겨운 어떤 그 사연들이 다 가득해. 하지만 밑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인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각자의 생각 속에 깊이 잠긴 이유는 뭐야?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래. 이것 때문이래.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조용한 거야. 얘들아, 산다는 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직 모르겠지만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죠? 특히 저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의 어떤 삶이라는 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다음에 한두름의 굴비, 한강줄의 사과라는 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우리도 누구한테 선물해봐서 알지만 선물을 주기까지. 류연아, 류연이 딱 펜 들고 선물하기 직전까지 어때?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한다는 것은 뭐냐면 설렘. 그지? 설렘. 잠시나마 들뜬 기분으로 그런 얘기지. 으로 일상의 고단함을 잊어가면서 사는 거야. 사는 건 다 힘들어. 근데 순간순간의 기쁨, 주는 기쁨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쁜 순간 있잖아. 그지? 친구 놀리면서 친구랑 같이 원래 까먹던 간식, 그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순간, 엄마 아빠가 나를 바라보면서 막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고백, 뭐 그지? 친구한테 받은 선물, 되게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기쁜 마음들로 잊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지 힘든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는 거야. 묵묵히 견뎌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모두 다 알고 있었어. 인내하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래 앓은 기침소리. 아이고, 얘들아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오래 앓은 기침소리라고 설정했을까? 오래 앓았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통 힘든 삶이 아닌 거야. 이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힘겨운 삶을 표상하는, 드러내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는 청각이고요. 얘는요, 쓴약 같은 입술은요. 뭐예요, 이거는? 미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겠죠. 청각적 이미지와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표상하고 있다. 이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청각이 뭔지 알아야 되고, 저기서 저게 힘겨운 삶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자, 아까 눈꽃도 역시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예요. 싸륵싸륵 눈꽃이 쌓이는 소리.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 눈꽃의 화음 밑줄 쳐볼게요. 네모 쳐볼게요. 화음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저희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플러스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눈꽃도 어때요? 플러스야. 눈꽃도 뭐야? 위안을 주는 존재. 눈보라가 아니야. 예쁘게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귀를 적신다. 귀를 적신다. 감각적으로 막차를 기다리면서 눈꽃으로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정이 넘으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정이 넘으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이 또한 다 지나가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고통이죠. 고통. 삶의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도 딱 저게 포근한 눈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을 다 덮어주듯이 결국은 다 덮어진다.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선언이 된다는 거는 다 덮인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면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된다. 지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구나라는 위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라는 건 다 추억이 될 텐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다. 눈꽃의 화음이 비를 적신다. 무슨 화, 뭐에 무슨 화예요? 적신다는 뭐죠? 적신다. 촉각이야, 촉각. 이거 모르면 안 돼. 화음은 뭐야? 청각이야. 그러니까 청각의 촉각과 공감각. 배웠어요. 자, 여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라고 되어 있는데,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에서 보면 단풍잎 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밤이에요. 근데 이 창은요, 뭐가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새까맣고 흰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만 빨갈 거 아니야. 불빛 때문에, 그지? 그래서 열차 창 불빛 때문에 그래요. 열차 불빛이야. 불빛을 이렇다고 단풍잎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표현 또 나와요.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밑줄 칠게요. 자,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선생님 어릴 때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었어. 예를 들면 지하철, 예를 들면 동탄역입니다. 내일 신문은 없습니다. 진짜 되게 생각할수록 되게 무서워. 니네가 지하철을 탔는데 열차를 탔어. 다음 역은 동탄역입니다. 내일 신문은 없습니다. 너 혼자 있어 지금. 안 무서워? 나 이런 거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원래 열차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어디로 올라가는 바본가? 당연히 우리 목적지를 보고 끊잖아. 표를 끊을 때 동탄역이야 이렇게 끊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거기 소리죠. 결국은 밤열차를 뭐라고 연상한 거야? 밤열차를 어떻게 연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거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면은 회상하며 떠올리며. 자, 똑같은 구절이 나와. 아까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밑줄 쳐볼게요. 아까 한 줌의 톱밥은 뭐였어요? 위로가 되고 싶어요. 그치? 한 줌의 눈물은 뭐예요? 연민이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연민이 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눈물과 톱밥의 차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20 왜 쓴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왜 썼어, 20?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위로지. 위로와 연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구체화, 형상하기 위해서 막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설정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과 그것에 대한 연민,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사평역이라는 시골의 간이역을 배경으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회한을 간결하면서도 잔잔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일상적인 행동을 시상상기의 모티브로 삼았어요. 일상적인 행동. 기차 타는 거야. 그죠? 일상적인 행동을 시상전기의 모티브로 삼았고, 그 다음에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 써볼게요. 시적하다가 관찰자의 시선이에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진짜 많이 써요. 공감각적 신상을 포함해서 되게 여러 개 생겼고, 비유도 많이 쓰였고, 뭐뭐 같은 이런 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따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밑에 볼게요. 밑에 화자의 태도.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고통과 애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민이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 대합씨가 톱밥 날로. 그 다음에 마지막 눈꽃만 써놓으면 좋겠어요. 눈꽃은 어떤 존재예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위안이 되고 따스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톡번 단어라면 역시 눈꽃도 마찬가지예요. 눈꽃도 무슨 존재였어요? 위안이 되는 존재. 됐나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사평형에서? 자, 선생님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임경업전 할 건데요. 오늘 물론 이걸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선생님이 일단은 어떻게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숙제를 제가 이제부터는 내신 숙제만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자기네 범위에 대해서 우준이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지금 나간 것 좀 지금 카톡으로 보내줘. 알겠지? 지금 민규랑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애가 진우는 정해졌고 윤기 정해졌고 너네도 보내줘. 보내줘야 너네 정해졌니? 지금까지 어디 나왔는지 빨리 지금 카톡으로 보내. 지금 보내세요. 나한테 다 보냈다고? 뻥치지 마. 네, 종합적으로 종합적이요?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보내면 안 돼. 선생님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앞에서 진도 나간 부분은 선생님 영상을 찾아가지고 빨리 보내야지 니네도 그걸 다시 보고서 복습을 하지.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지만 너희들이 시간이 아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잘 공부가 된 부분을 굳이 다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나는 이해가 잘 되고 이 부분은 문제를 풀어도 안 틀린다. 그런 건 보실 필요 없고 우선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만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봤으면 그 영상을 봤다라고 댓글을 남기시든지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떤 거 풀었는지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다짜고짜 풀지 말고 뭐 하고 복습을 반드시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복습을 꼭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평문 아무것도 없는 거 다운받아서 그거 복습한 거.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너네들이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를 찾아볼 거니까 중간중간에 하자마자 바로바로 올려요. 알겠지? 자, 지금 동탐고도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뭐뭐 나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지금 진우네 학교하고 율기네 학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니네들 벌써 지금 진도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니네 학교가 먼저 자꾸 하게 돼. 물론 겹치는 것도 많지만. 그리고 고전을 우리가 많이 나가놨기 때문에 고전에서는 이미 지금 다 진도 나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찾아보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면.